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음, 여러분들 저녁은 잘 챙기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려운 장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뭐 힘이 많이 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주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런 부분 또 잘 넘겨서 또 시장이 또 상승하는 시장 이어지길 바라보고요. 네,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데 또 좋은 또 상승이 있어서 수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시장의 주요 악재에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거기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 가대주, 실적 호전주 뭐 그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일단은 주도 업종 섹터군에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도 업종 섹터군 종목들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네, 시장을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 주요 악재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무엄마님, 네, 어렵죠. 네, 힘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시장에 있는 그 악재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나열을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상하면서 전체 이제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또 미국 쪽으로 또 이렇게 다시 회수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금리는 2.0에서 2.25% 정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미국의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는 2.2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에서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거기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동결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미국이 12월 달에도 이제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0월 달 아니면 이번 달 아니면 11월 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상태로 보면 지금 이제 동결을 해야 되지만 시중에 자금이 워낙 많이 좀 부동산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미국 쪽에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첫 번째 미중 기준금리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하나씩 체크하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워낙 경기가 호황되면서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지금 돌발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어제 한 3.15% 정도에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 급락을 줬던 부분이 한 3.25까지 이렇게 급등해서 좀 시장 혼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3%대 이하에 있다가 3%대에 진입하면서 제가 지난 교육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결국은 이제 주식하고 경쟁 관계, 투자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주식이 주식 배당이 3%에서 4% 연 해주기 때문에 이제 채권 국채금리가 10년물 특히 10년물이 3.5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좀 더 좀 시장 흔들림을 줄 수가 있다. 이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증시에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이제 큰 흐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시점을 한번 다시 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죠. 지금 현재 이제 과거 같으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낙수 효과로 인해서 네, 신흥국들, 네, 중국, 뭐 신흥국 이런 부분에서 한국,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미중 무역 갈등, 분쟁이 돌발 이런 변수가 올해부터 생기면서 조정을 받다가 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참여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거 같으면 지금 좀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을 때문에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매년 4월하고 10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거기에 환율 조작국과 또 관찰 대상국을 우리가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계속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미국 아니고, 네, 중국, 네, 한국, 뭐 일본 같은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계속 관찰 대상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의 환율 조작국 그런 이슈가 4월달, 10월달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 좀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로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이렇게 갈등도 있는 데다가 최근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또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신흥국들의 이제 통화 부분에서 통화가 이제 달러로 환전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신흥국들의 이기가 이제 중간중간 돌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유가 상승 또 이렇게 이란 제재 때문에 계속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제재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아마 이제 실질 제재 전까지는 계속 유가를 상승 쪽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날이 추워지죠. 그러게 되면 유가 쪽은 좀 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뭐 현재 신흥국의 이기 이야기도 중간중간 나오죠. 뭐 터키도 그랬고 뭐 남아공 이야기도 나오고 인도네시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되면 네,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또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이기가 왔을 때는 전 글로벌이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만약에 신흥국은 그나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뭐 엄청난 뭐 폭락장이 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위기가 온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이제 큰 흐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위기가 터지면 상당히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데 신흥국에서는 일단은 이제 짧은 그런 어떤 이제 시장 그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런 지금 현재 악재를 한번 체킹해 보고요. 유로존 쪽에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나온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악재 지금 이런 상황의 악재고요. 여기는 유로존이죠. 유로존에서 봤을 때 이탈리아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중간중간 뭐 그냥 단발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이탈리아에서 올해는 그래서 적자 폭을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2.4% 정도 적자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축소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이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재정 적자를 또 EU에서 뭐 걸고 넘어지면 막 탈퇴 뭐 이야기 뭐 유로존 탈퇴 이야기 막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쉽게 이탈리아가 탈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재정 적자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나마 좀 우호적인,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지금 협상 중에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때요? EU 정상회의가 있죠. 거기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서 그동안 브렉시트 해서 유로존에서 이제 탈퇴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거죠. 어떤 이제 뭐 그동안은 무관세로 모든 EU 유로존에서 모든 거래를 했는데 탈퇴하게 되면 이제 관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국 내에서는 안 좋은 모습, 좀 불이익이 많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국경에 대한 그런 경호 문제, 그동안 경호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경호 문제에 따라서 국방비도 지출도 많이 돼야 됩니다. 국방비 같은 부분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얻어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유로존 EU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줄고 싶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중간중간 뭐 약간 단발성 악재로 작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국 브렉시트 부분이 정상회의에서 좀 완결되면은 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 단발성으로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뭐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4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거기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무역 흑자가 얼마나 축소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흑자 부분은 결국 이제 애완 보유 쪽에서 이제 애완 보유고 변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줄기차게 우리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을 또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체킹해 보면 이제 기준금리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체킹해 보면 일단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죠. 그래서 어떤 미국 쪽이 어떤 투자 메리트가 커진 거죠. 어떤 상품에 본다면.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때가 있었는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2007년도, 8년도 그랬고요. 2007년도 특히 8년도 가기 전 2007년도 이전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7년이니까 주가가 2007년 중순 때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부분을 체킹해 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금리 지금 상승기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동안 체킹해 보면 2007년도 2007년도에 미국의 경기가 한번 꺾여요. 그래서 리먼 사태가 2008년 8월달 정도에 터졌죠. 그 이전에 경기가 한번 가다가 이제 꺾였는데 그때 금리를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빨리 올렸었죠. 그 이전에. 그래서 2007년도부터 해서 한번 이제 좀 경기가 꺾이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거의 가중에 이제 인하 과정 중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은 2008년 말 12월 달에 제로금리까지 이제 내리죠. 그래서 쭉 제로금리를 이어오다가 여기에 이제 2015년 12월 달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때 한번 처음 0.25 올리는데 그때 시장에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뭐 올려도 0.25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려도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었는데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이렇게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는가 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한번 올리죠. 그래서 0.25% 올리면
12월에 2.5에서 2.5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3회 정도 인상할 거라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까지 올린 이후에 2010년도에 1회 인상 이후에 이제 3.5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켜보겠다. 올려놓고 이제 시장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3.5까지 올려놓고 보겠다는 부분 여기서 체킹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은 이때는 뭐 2000년도까지는 금리를 한 뭐 7%까지 올렸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다시 한번 그때 이 IT 버블 나오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렸죠.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 내리면서 다시 경기 호황이 오면서 5%대 금리 상승까지 이제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상승기가 있었고요. 이 기가 오면서 이렇게 쭉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는 워낙 이렇게 올리면, 이때까지 올리면 또 엄청난 또 후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3.5 정도에서 보고 올려놓고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기가 오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음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 놓죠. 그만큼 이제 경기도 좋아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나중에 이제 올려놔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제 좀 쓴소리를 듣는 이유는 이렇게 좀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려놨으면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좀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그렇게 어중간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2기가 온다면 1.5에서 우리나라 1.5% 만약 갑자기 2기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올려놔야 되죠. 나중에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금리 인상 상태에서 한번 시장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체킹해 볼게요. 월봉상 흐름을 볼게요. 그래서 한참 금리를 올렸던 시기.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4년부터 해서 쭉 금리를 올립니다. 쭉 이때까지 7년까지 어때요? 미국 금리 기준에서 0.25% 정도까지 인상을 시킵니다. 쭉.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5죠. 지금 현재 상태 보면 2.25%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리가 올랐을 때 한번 쭉 금리 상승 시기에 딱 올라갔어요. 결국 이제 금리가 이제 경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는 어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런 좀 낙수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버리면서 이렇게 한번 이장돼서 이렇게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현재 이때만 해도 이때처럼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상승 위에 한번 조정이 났어요. 이때도 한번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진입했었죠. 한 7, 8개월을 좀 힘들게 해놓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반등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그런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효과를 한번 누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던. 그래서 이때까지 미국 금리 인상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국 증시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상승기 그러니까 내년도 말 정도에 이제 목표 금리 인상 된다면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이때도 한번 1년 정도 쭉 상승을 한번 탔거든요. 1년 정도 쭉. 그래서 만약에 다시 뭐 미중 무역 갈등 좀 해결되고 목표 금리가 2019년 2020년 1월 첫 번째 10년까지 초반, 그래서 딱 금리를 올린다면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저평가 구간에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2019년 낼 일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봅니다. 다우존스도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도 월봉상 보면 이때 쭉 상승 타고 금리 상승계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뭐 한국 증시 좀 쉬어갈 때도 미국은 줄기차게 좀 올라갔고요. 좀 미국보다는 어때요? 어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쉬었다가 갔는데 더 상승폭이 한국이 더 컸죠. 그때 당시. 그래서 막 눌려놓고 미중 무역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어때요? 좀 오버에서 더 갈 수가 있겠죠. 눌려놓은 만큼 할 수 일을 잡아당긴 만큼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상황에 보면 뭐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상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금리 상승 때 과거의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두려워할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금리 이때보다 더 올렸었죠. 5.25 정도까지 올렸을 테니까 상당히 금리 상승기에도 주식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지금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보면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했고 현재 2천억 달러 추가해서 10% 관세 부과를 했죠. 그리고 2019년에 1월 달부터 해서 20%의 관세를 25% 상향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계속 맞대응한다면 나머지 한 2,60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진핑 뭐 국가 주석과 또 트럼프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내년 1월 달부터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20%에서 25% 상향하고 나머지 2,600억 달러에서 이렇게 다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렇게 부르는데 서로 이익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익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익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정치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이 크고요. 미국은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트럼프 대통령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를 통해서 어떤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려 하는 입장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지금 일당 체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좀 장기적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부 결속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이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내보자. 그래서 내부 결속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좀 지금까지는 이익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까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죠. 정치적으로.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무역 갈등이 되면 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런 대금이 한 1,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1,500달러를 1,500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중국이 미국에서 3천억 달러를 가져와서 곡간을 채우고 있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천억이니까 10년이면 3조억 달러의 달러를 중국의 곡간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고, 그러게 되면 어때요? 집권당 공산 국가이지만 어떤 시진핑 쪽의 정권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서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겠죠. 뭐 중국에도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해 매듭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상승기에 한번 랠리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편승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계속 괴롭히면 안정화되면 좀 반등했다가 다시 또 악재가 나오면 내려오고, 이런 반복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무역 갈등에서 올해 해결해야 된다. 네, 또 그러지 않으면 12월 달 말쯤부터 또 시장을 또 괴롭히겠죠. 네, 이제 매년 이제 4월하고 10월 되면 괴롭히는 부분이 미국의 재무 환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국, 이런 부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빨리빨리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은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이익 수지에서 좀 흑자를 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죠. 그래서 관찰 대상국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월달 되면 10월달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 정도 되면 10월 15일 정도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무역 협상이 환율하고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하고 결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구조상 환율에 따라서 이익 보고 또 손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때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 일본 협상에서 일본도 환율 쪽에서 애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미국이 일본에 이 정도로 애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락 배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관찰 대상국에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인도, 스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환율 조작국의 조건에 보면 미국 대미 흑자의 200억 달러 이상, 중국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GDP 흑자 3%, GDP 대비 2% 이상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 좀 조작국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다 해당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지정돼도 그게 뭐라 할 수 없죠. 잠깐만요. 다시 하지만 이제 4월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요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가능성은 좀 희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일본 부분 또 이렇게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어떤 좀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런 재무부의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환율 조작국으로 엮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달에 환율 조작국에 편입이 안 되더라도 4월달하고 10월달은 항상 시장에서 좀 괴롭힐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4월달, 10월달은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에다 표시를 항상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또 이런 부분이 또 지정되면 얼마만큼의 또 제재가 이어지는가를 보면 미국 기업이
어때요? 중국에 투자하게 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현금 가지고 투자하지 않죠. 거의 금융 지원을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지하게 되면 지금 많은 미국 기업들이 또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 전에도 뭐 미중 무역에서 중국의 통신 기업이 미국의 그런 조달 시장에 진입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떤 시장의 급락을 초래했는데 그런 조달 시장에서 진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IMF 통해서 환율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간섭합니다. 간섭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대미 투자 승인을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무역하고 이제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요즘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무역에서 제재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제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채팅방에 올려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2회가 되고 그냥 관찰 대상으로 남게 되면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 전후에 타협안이 모색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정됐지만 계속 좀 중국과 미국이 파이어름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때 무역 갈등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12월 달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상당히 교착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간다면 해결되지 못하고 내년도에 또 25% 상향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 완화되면 반등했다가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발언하면 또 흔들리는 그런 오르락내리가는 그 형상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진행된다면 또 내년 4월 달에서도 또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그 환율 보고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 이번에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제 전면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방어하기 위해서 인민은행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율 절하되는 억제 정책이 나오고 중국이 진짜 미국이 중국을 지금 타겟을 잡고 있구나. 지금 좀 더 빨리 우리가 협상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전체 흐름에서 미국의 승리로 이제 기결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어떤 종목들이 차별화되면서 좀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이제 다시 종목들이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그나마 이제 만약에 지정되더라도 이렇게 좀 전향적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 적극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정되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이제 중국이 이제 화가 나서 전면적으로 지금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뭐 여기에서 끝나지 않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 북한 문제도 다 흐트러 버리고 중동 문제 또 남북 중국해 같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중국이 미국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간다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도 뭐 미국 채권 매도 중국이 현재 미국의 채권을 다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사들였죠. 리먼 사태 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그 많은 것을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흑자난 부분을 이제 미국 채권을 사들여 놓으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매도가 나오면 뭐 시장 전면적으로 가게 되면 뭐 이때는 엄청난 이제 시장 혼란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네.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일단은 지금 뭐 여러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아까 체킹했던 그런 이슈 때문에 한방에 공포가 반영되면서 한국 증시가 이제 퍼 기준 PBR 기준 뭐 지금 자산가치 대비 청산했을 때
그리고 이익에 대한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008년의 금융위기 또 2015년 중국의 어떤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면서 2기가 한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청산가치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뭐 과거에 그때 2008년에 한번 2기 왔을 때 청산가치가 1000포인트 코스피 기준 1000포인트로 이제 계산되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켜보면서 이때 1000포인트까지 진입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죠. 근데 코스피가 5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때 저도 이제 기사를 딱 읽었는데 엄청난 이제 이때는 공포심이 엄청났었죠. 근데 이제 1000포인트가 청산가치 어떤 이하로 이제 진입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장중에는 900포인트를 살짝 한번 깨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은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저점 부근에 지금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2150 정도에 있다면 뭐 2000을 한번 흔들리면 이때 10% 정도 빠졌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2000포인트를 깨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변수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15 부분에서는 지금 저평 구간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구간에 진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결국 이제 단방에 밀렸기 때문에 단기 낙폭 가대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요일에 반등 나올 때 낙폭 가대주가 올라왔고, 어제 다시 뭐 밀릴 때도 이렇게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던 종목들이 다시 밀렸다가 오늘 다시 밀려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잠깐만요. 여기 설정은 이제 실적 호전도인데 제가 안 썼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런 리바운드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단기 낙폭 가대주, 이제 바이오 종목도 있었고 전기차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 화장품주도 또 많이 내렸죠. 그래서 많이 단기 낙폭 가대주에 관심이 리바운드로 올라오는 모습을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호전주가 이런 흐름 중에서 다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돼서 리바운드 시점에서는 단기 낙폭 가대주들 그리고 실적 호전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일단 미국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고 그렇게 어려운 구간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그렇게 된다 상황에서 미국의 신흥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준다면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된다면 뭐 10월, 12월 뭐 협상 중에 타결되지 못한다면 이제 가치주를 봐야 되겠고요.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고, 또 그리고 이제 경기와 무관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무관한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뭐 경기와 무관한 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경기와 무관하죠. 신약 개발 업종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뭐 화장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화장품들도 또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움직였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기와 무관한 성장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양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시장 체킹을 했고, 그래서 보면 일단 이제 환율 보고서가 이제 체킹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예상대로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변수를 줄지는 트럼프가 워낙 변동성이 큰 분이라서
그런데 일단은 이제 재무장관이 그렇게 이제 보고했으니까 좀 보고한 대로 좀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물가지수. 네, 그래서 이제 18일 날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금리가 인상되면 좀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월 18일 날 9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금리하고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 예상대로 좀 점진적인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안정감을 가질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에는 이제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분이고 이제 이탈리아 재정 적자에 대해서 좀 의제로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19일은 이제 중국의 GDP에서 성장률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좀 양호하게 나와야지 좀 시장에서 좀 안정감을 찾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고요. 주도 업종군을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납포카드주들 반등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반도체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그래서 반도체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내렸죠. 동진 세미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전에 한번 시장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존스 일봉상을 볼게요. 일봉 보시면서 현재 상태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241선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세 지금 120선 근까지 살짝 반등 올라왔는데 이 라인은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1선 벗어나면 시장이 어떤 약세장 진입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지율은 241선 지지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41선까지 지금 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는 흐름이 중요해요. 이 라인을 벗어나면 좀 단기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5일선 지금 저항받기 때문에 5일선 빨리 안착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40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복 지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오늘 같은 이제 금요일날 반등 나오고 어제 살짝 밀렸다 오늘 밀리긴 찍고 보합 끝났는데 지금 5일선 이 5일선에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5일선에 안착을 해야 되죠. 여기서 머물다가 밀려 내려가면 안 되니까 5일선을 빨리 안착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세님이 질문하셨는데 아마 지금 인상할 것 같아요. 이번 아니면 다음 달에 인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달 동결 우수한데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죠. 아무리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부동산이 올라간 이유는 저금리 상태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을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살짝 5일선에 걸쳐놨죠. 5일선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나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온 점은 이제 그나마 다행인 모습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추세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추세가 하락해서 곧 딱 찍고 내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해서 반등락 올라오면 어떤 이제 저항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 이 자리까지 반등 나와준다면 나중에 올라가 준다면 눌림목 쪽 올라준다면 또 이제 어떤 시점에서 또 미중 무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여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하향 추세에 있는 거죠. 지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딱 곧 추세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등 나올 시점인데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시장 체킹해 봤고요. 일단 제 IT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 하면 이제 반도체 장비랑 뭐 소재해서 상당히 좀 알아줬던 기업인데 작년에 랠리 시작했던 지점에서 이 시점이 가격대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저점 2017년 저점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5,000원 25,000원을 찍고 지금 8,400원이니까 3분의 1 정도 된 거죠. 가격. 그래서 24,000원에서 지금 3분의 1 가격까지 내려버렸어요. 3분의 2가 빠졌다는 거죠.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21선, 61선, 100일선 상승 추세에서 지금 현재 반도 역배열되어 있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어떤 이제 행보 흐름을 보여야지 이동 평균선들이 좀 모아져 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겠죠. 그래서 반도체주 관련해서 보면 일단은 어떤 하락에서 지금 행보에서 수렴해 가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2017년 저점 부분 16년 11월달 저점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저점을 지금 주는 그런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선 타고 20선도 옆으로 누워가고 이렇게 어떤 60선이 옆으로 누워가고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 나 60선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가져오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중장기는 근데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봤고요. 테스 같은 종목도 지금 수주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크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어차피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한번 또 어떤 기회를 주겠죠. 근데 지금 주도주였으니까 작년에 주도주였으니까 한번 체킹해 보는데요. 뭐 11,000원대까지 저점 형성했는데 지금 14,600원 선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고점이 43,0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지금 조정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배운 대로 60일, 120선, 21선까지 아랫방으로 가니까 계속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때는 진짜 상승 타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부분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경기가 내년 정도에 좀 회복돼야지 회복되고 한번 이제 비수기 왔다 회복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지만 또 다시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이렇게 타고 있겠죠. 그런 부분 이제 시간적인 워낙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이 크죠. 거기에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사이클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또 나중에 또 상승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운 종목들
중소형주 종목들은 또 어렵죠. 이런 종목들 가면 진짜 코스닥도 힘을 낼 텐데요. 그나마 이제 소재 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소재 쪽은. 네, 이제 솔브레인 쪽은 그나마 이제 소재는 그만큼 이제 가동이 많이 되면 소재 쪽은 많이 들어요. 장비 쪽은 또 안 좋죠. 장비를 한번 납품하게 되면 뭐 AS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 한번 끊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민감한 상황인데 그나마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계속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계속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일단 뭐 저점을 다시 회복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데 이렇게 아직은 뭐 매물대들 많이 있으니까 중간적으로 올라오면 또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뭐 강하게 이 자리까지 뭐 올라오는 상황 아니죠. 반도체 업황이 뭐 다시 좋아진다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제 뭐 직선으로 갈 수 있겠지 가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최근에 저 고점 부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21선이 아랫방이고 61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올라오면 저항받고 있는 거죠. 올라왔다가 이 5일선은 이제 지지받고 저항받고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러면 한번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네, 유닛 테스트. 네, 뭐 검사 장비 쪽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한번 꺾이니까 상승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잠깐만요. 질문을 올려놓으셔서 챗 갈려가지고 진짜 주도주였는데 동진하고 테스 뭐 종목도 많죠. 뭐 원익 IPS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종목들 또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항상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하는 거고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에서 투자가 이어지면서 테스트 장비 쪽에서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가는데 한번 꺾이니까 무섭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 61선 쭉 가고 이렇게 120선 쭉 갔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 21선 타고 가다가 한번 꺾이니까 쭉 계속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한 번씩 꺾여서 방향이 상승 추세에서 꺾여 내려가니까 이렇게 어렵게 내려가죠. 그래서 뭐 한번 타고 가는 정보도 보면 이렇게 적어도 61선을 딱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정 나오다가 그러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꺾이니까 쌍봉을 만들어 버리죠. 쌍봉 만들고 내려오면 더 밀려 내려온다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많이 물려서 그런 부분이 계속 얽히고 섞여서 지금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니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에 저항받으면서 이제 5일선 한번 살짝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올라오면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쉬운 상황은 아니죠. 아직.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뭐 DY도 그렇고요. 한번 빠지니까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나고 코미코도 내려와 있고 이런 상태고 대장주로 뭐 ENF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관련주 어렵습니다. PS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그나마 좀 어떤 삼성에서 좀 좋은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반토막이 나오는 상태죠. 그래서 추세가 이제 꺾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지금 아직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반도체 하락 추세에서 지금 저점 부분을 찍으니 반등 나왔는데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또 저항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완전히 돌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쌍바닥 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때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올라가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런 타이밍을 확인하려면 일단은 뭐 4분기 좋고 내년 1분기 안 좋은데 내년 2019년 1분기, 2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부터 어떤 이제 좀 시장 우려보다 괜찮게 나오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워낙 추세가 지금 꺾여 있으니까 지금 쉬운 상태는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지금 계속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 정도 있으니까 더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5일선을 빨리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결국 이런 모습이 코스피가 가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체킹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뭐 일단 하락해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포스코캠텍 대장주 역할하고 있죠. 일단 이제 한번 20선 깨고 다시 올라오는 상태인데 이 5일선이 올라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지난번에 체크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꼬리 달고 한번 내렸기 때문에 거래량에서 여기에 매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상당히 저항을 2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가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20선 올라가지고 20선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20선 이제 올라가게 되면 21선 타고 올라가 주는 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20선 깨고 내려가고 다시 데드크로스 나오게 되면 좀 더 조정이 좀 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20선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20선은 벗어나면 좀 어려운 구간이 올 수 있다.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는 이 단기 추세에서 이제 저점을 추세에서 딱 찍고 이 120선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반등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20선이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바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 5일선을 타고 20선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뭐 한번 시장에서 내려왔는데 올라온 이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음봉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추세 보면 이제 저점도 높이고 최근에 이제 고점도 다시 높였기 때문에 여긴 전고점을 돌파 여부를 잘 체킹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 20선 타고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라면 이 자리 오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나머지로 대응한다든지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뭐 20선 타고 이렇게 20선 저항이 있는데 돌파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5일선을 다시 재차 밀려내려가고 그러면 특히 61선 이 하단부를 벗어나면 완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오래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산업은 그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좀 21선과 이렇게 지켜나는 흐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20선이 이제 아직 밑에라는데 20선 지키는 흐름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 라인을 벗어나면 시장 영향 조정이 나왔어도 이번에 이제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60일 120선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해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결국 이제 여기에 20선을 타고
쭉 가는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선을 이렇게 타고 이제 5일선 올라가고 정배열돼주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 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고점 이 부분을 이제 돌파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전고점 라인의 돌파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서 120선 위에 있다가 지금 순서가 바꿔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정배열로 돌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한번 추세를 한번 타볼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돌파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올라가 준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여기 한 번씩 눌렸던 자리에는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후성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계속 최근에 하락 추세에서 계속 지금 밀려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5일선을 살짝 비슷하게 걸치고 마감됐는데요. 이제 코스피 쪽에 있다 보니까 쉽게 더 반등을 못하는 모습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뭐 전기차들 좀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추세에서 선상에서 본다면 일단은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저점 형성할 때 보니까 저항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한번 시장이 이번에도 안 좋을 때 한번 9,000원대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준다면 이 라인 쪽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 15,000원에서 지지 밖으로 가준다면 이 선에서 지켜준다면 좀 더 조정을 이 정도 가격에서 이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전 흐름을 봤을 때는 한 9,000원대에서는 어떤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완전히 5일선을 안착할 흐름을 보인다면 어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조정 나온 후에 5일선을 안착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흐름이 중요할 것 같죠. 앞으로. V1때 아슬아슬하죠. 120선을 두고 그래서 빨리 5일선을 빨리 120선 5일선을 빨리 안착 흐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5일선에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안착 흐름이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 것 같아요. 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하방의 저점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반등 나오면 지금 저항이 많이 쳐요. 요즘 종목들이 여기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 받아야 되고 여기서 저항 받아야 되고 또 추가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추세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은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육안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PN솔루션은 이제 어떤 반등 구간에 버선 5일선 올라오면 반등 구간에 진입한 거죠. 그래서 일단 반등하더라도 올라오면 곳곳에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한번 2분기 실적이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2분기에 많이 기대했는데 2분기 실적이 좀 적자로 나왔죠. 이익이 적자로 나오면서 그렇게 좋기 때문에 또 실적 확인하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종목입니다. MLCC하고 이제 5G 관련해서 체킹해 보면요. 삼성전기 오늘은 보니까 공매도가 좀 조금씩 줄어든 모습이에요. 공매도가 오늘 많이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제 5일선 타면서 공매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도 이제 줄어들면서 공매도도 줄어든 점.
이제 기관은 이제 매수하는 점, 그나마 기관이 매수한 점은 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MLCC 관련해서 5일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5일선을 벗어나면 조심해야 되겠죠. 종가상 뭐 살짝 밀렸다가 올라오면 좋은데, 그래서 종가상 밀려 내려가게 되면 안 좋습니다. 안 좋겠죠. 그래서 5일선 지키는 흐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키면서 쭉 반등해 가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밀려 내려오면 이 저점은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쌍바닥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5일선 올라오는 밀리면 안 된다는 부분 체킹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라인은 시장이 워낙 뭐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면 이 라인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일단 21선 아랫방이다 보니까 일단 올라오면 저항 받을 것 같고요. 이런 좀 해결해 가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마 콘덴서도 지금 최근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등 나왔죠. 그래서 5일선을 탔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럴 때처럼 저항을 한번 받다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면 다시 60일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처음에 20선에서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맞물리면서 21선에서 저항 받는데, 여기서 올라오면 돌파하면 다시 이 8만원선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타고 올라갈 때 보면 이 5일선 타고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우리가 매도하는데, 단기 매도하는데 중요한 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을 잘 체킹하면서 20일선 돌파하면 어디 지점에서 저항 받는지를 보면서 5일선 이탈하면 일단은 좀 조심했다가 5일선 다시 재복귀할 때 들어간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5G 관련해서 LG U+는 아직 추세는 아직 깨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추세선상 깨지면 저점 부분에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위험 관리해야 되겠죠. 타고 가는지를 봐야 되겠고, SK텔레콤 지금 21선 이 라인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그래서 이 61선을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61선이 어떤 이제 중요한 보유자라면 61선을 잘 체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중소형주 5G 관련해서는 이제 반등해서 이제 저점 형성하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급락 나오에 지금 반등 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오면 이 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해 놓은 모습입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KMW 어느 정도 조정 나오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등 흐름이 나왔었긴 했는데 너무 최근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온 이후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교육에서 체킹해 드린 것처럼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랬죠. 뭐 경협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오면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반응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그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죠. 완전히 좀 뒤로 밀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법으로 나와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남북철도 올해 연결 사업한다 그러니까 좀 반등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1월 달 얼마 안 남았죠. 11월 6일 날 중간 선거. 그래서 선거에 매진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좀 나온 흐름이 나오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지면서 내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또 뭐 악재가 나오면 여기서 밀려 내려올 수 있겠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뭐 북한과도 뭐 다 해방되고 그러면 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재료의 측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럴 때는 좀 어떤 희부집이 모이겠죠. 옆에 행보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에 또 수렴하겠죠. 이동평수를 수렴하면 나중에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전에 나오면 한번 반등했다가 재료 의미로 보면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이제 행보하면 수렴한 과정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악재 나오면 밀려 내려가겠지만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수렴 과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DRTI도 그렇고요. 지금 비슷한 다 경협주들이 좀 비슷하죠. 현대건설도 지금 5호선을 빨리 이렇게 타야지 좀 저점을 형성하면서 좀 반등을 이어갈 텐데요. 이제 반등 나오더라도 그때 좀 쉽게 막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항 일단 재료가 나오면 단발성으로 한 번씩 올라갈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뭐 장기 좀 쭉 가려면 좀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그런 의제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시멘트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만 지금 딱 머물러 있지 아직 올라타고 못하죠. 그래서 뭐 성신양행에서 11,000원대 60일선과 100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메디포스트 볼까요? 일단은 저점 지금 경협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종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멈추면서 5일선을 이렇게 살짝 이전에는 이제 5일선 저항이라고 제가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완전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 교육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일선은 이제 회복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건들은 좀 만들어 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도 그렇고요. JW 신학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5일선에 안전히 살짝 거쳐놨죠. 한 번 더 올라가주면 나을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양봉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저가 매수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완전히 좀 안정권에 가려면 60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야지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26만원 선이 항상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라인 쭉 보면 그래서 항상 박스권의 흐름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롱 TC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네, 5일선을 다시 채집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시장에서 상승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종목들이 다 체킹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젠백스도 그렇고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 5일선을 아직 올라가지 못했죠. 여기에 올라오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메디톡스는 지금 쉽게 5일선을 지금 올라타야 되는데 메디톡스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에서 5일선 저항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한번 반등을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려면 결국은 이 5일선에 저항받다가 5일선을 이렇게 양봉 모습으로 돌파했을 때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5일선을 돌파 원래 안착한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양봉도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한번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아요. 아직 반등 흐름의 5일선을 돌파 흐름을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HLB는 좀 하락을 뭐 이제 4분기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지금 항암 관련해서 네, 신라젠도 그렇고요. 근데 신라젠은 이제 20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밀려내면 안 되겠죠. 네, 페트론도 아직 5일선을 아직 저점 부분에서 계속 등락거리는데 5일선을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가려면 좀 이런 종목들이 좀 회복을 해야 되겠죠. 네, 텔콘도 이제 60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아이센스 그나마 이제 네, 5일선을 안착을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추세를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를 준 거죠. 네, 완전히 돌아가려면 아마 이제 추세에서 이 60일선을 돌아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완전히 좀 하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60일선을 올라타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60일선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주 화장품 쪽을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엔터 미디어 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네, 어떤 이제 그나마 화장품주 중에서는 밀려나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5일선에 계속 저항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MAC도 보조지표도 아직 신호를 주지 않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저점이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 13만원을 벗어나면 조심해야 되겠죠. 리스크 알려야 되는데 아직 지켜주는 흐름이 이제 나은 편인데 빨리 5일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뭐 따이고 규제 뭐 이런 거 지금 시장 때문에 같이 연달아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부분이 단기 저점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물망 차트를 보듯이 좀 수렴해 놓은 상태죠. 어느 정도 이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준다면 그나마 이제 다른 종목 화장품 중에서 그나마 나은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점 65,300원이죠. 이 라인 때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J 헬스케어 인수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았던 좀 부담되면서 그랬죠. 그래서 이 순이익과 매출과 매출은 좀 이익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이자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납폭 가대주 입장에서 이제 화장품주도 또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이 라인 때 만약에 나중에 내려온다면 항상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저점 57,000원 부근까지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 부분에서 어떤 반등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에 진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 특성상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는 또 원점이 내려오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상 21선도 그렇고 61선도 그렇고 120선도 아랫방이죠. 다 아랫방이다 보니까 다 아래 파동을 타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면 이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추세를 돌려야지 그 상승을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61선이 방향이 턴해야지 좀 추세 흐름에서는 좀 적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동평수의 아랫방이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SD 생명과학 실적을 봤더니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마스크팩 쪽이다 보니까 이제 4분기에 좀 비수기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저점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라인에서 빨리 5일선 타면서 이 라인 최근에 이 저점 부분을 빨리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거쳐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이 61선을 120선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지 흐름을 타겠죠.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서 지금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나와서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납폭 가대주로 이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방향을 잡으면 또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체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왔던 종목들이 한번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이제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다가 중국 국경지에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뭐 따이공 이슈가 쏟아지면서 내려가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납북하대주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다시 60선을 안착 흐름이 나오고 그래야지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가겠죠. 61선을 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제2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흐름이 지금 한번 타려고 하다가 지금 밀려내렸죠. 그래서 저점 부분까지 다 내려온 거 일단 12월달 저점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장이 안정화되고 반등 한번 나오게 되면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20선까지는 한번 반등 나올 수가 있겠죠. 아직 추세가 완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반등 구간에서만 이제 제약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 다 깨져 있죠. 아래쪽으로. 엔터 쪽으로 SM은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61선, 120선이 쭉 추세를 타고 있고 20선도 딱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려서 이렇게 가는데 만약 추세가 역으로 아래로 내려갔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반등 나오고 내려가겠죠. 근데 정배열도 이제 있죠. 21, 61, 120선에서 이렇게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이쪽에서 이 가격대에 이꼴이 다는 캔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이제 좀 저항을 받는 거죠. 올라오면. 그래서 오늘 좀 이꼴이 달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항이 되고 올라오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좀 거래가 거래량이 좀 많이 강하게 터져줘야 되겠죠. 여기 돌파하려면. 그래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 구간에 진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우리가 SM 매매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이동평균선을 수렴했죠. 60일 120선, 20선에서 이런 패턴이 이제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올랐는데 그 다음에 정배열 구간이다 보니까 반등 나오고 있었고요. SM 그리고 JRP도 그렇고 20선을 쭉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체킹했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저점 부분. 그래서 계속 타고 가려면 21선을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계속. 그래야지 추세를 가겠고. 근데 만약 여기서 밀려나고 내려가게 되면 꺾여버리죠. 결국 이제 바로 내려가면 일단 한번 크로스 되는 자리라서
밀려내려면 안 좋습니다. 좀 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도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전체 20선을 지키면서 쭉 타고 이렇게 벗어난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번 다시 반등할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YG 엔터도 그나마 이제 정배열되어 있으니까 쉽게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선 이제 꺾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5선, 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61선을 벗어나면 이렇게 꺾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61선은 꼭 지켜야 되겠죠. 거의 최근에 60선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60선 지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드라마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나마 지금 아직 추세를 꺾일까 말까 하는 그런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저점 부근 최근에 지지해준 점은 긍정적인데 5선을 지금 안착하고 반등 나와준다면 지금 최근에 어떤 고점 부분 올라오면 일부분에 저항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등 나오더라도 이전에서는 다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받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조정이 나오느냐 그런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요. 일단은 뭐 코스피 입장에서는 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상태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해서 지금 딱 저항에 딱 걸쳐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납폭 가대주, 뭐 중국 소비주, 제약바이오주, 전기차, 반도체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가 힘을 내줘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 쪽에서 힘을 내줘야지 반등 흐름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북 경협주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니까 재료로 한번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세적인 좀 강하게 가려면 제약바이오 쪽, 전기차, 중국 소비주 쪽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 섹터에서 이제 이렇게 체킹을 했는데요. 하여튼 뭐 좀 더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주가 좀 가져온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